안녕하세요. 숨케어 한의원 원장 곽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폐섬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겪는 순서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증상이 있겠죠. 기침이든 숨 차는 거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폐섬유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검색하고 찾아보죠. 왜냐하면 폐섬유증이라는 것은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검색해서 찾아보는 내용 중에는 이 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병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치료는 어떤 게 있는지, 음식은 도움될 만한 게 있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환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폐섬유증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정 증상을 계기로 이 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흔한 게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의 거의 90%는 숨 차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도 있는데요. 기침도 폐섬유증 환자가 겪는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 외에는 피로도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이 병이 있는 사람의 40%는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연구 자료를 보면요. 흉통은 13% 정도에서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곤봉지가 있습니다. 곤봉지가 뭐냐면요. 이 지자가 손가락 지자인데요. 손가락이 곤봉 모양처럼 끝부분이 이렇게 몽톡해지는 거예요. 폐섬유증 환자 18%는 곤봉지가 보인다는 논문도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곤봉지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 방금 살펴본 증상으로 병원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하겠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폐섬유증은 CT 사진으로 진단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검사들은 반드시 하는 검사는 아니고 일종의 보조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통계를 보면요. 조직 검사하는 비율은 34%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 검사하는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CT 사진을 통해서 진단합니다. 사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사진으로 애매하면 조직 검사하기도 하는데 조직 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는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부 시간에 영상의학과 선생님께 수업을 좀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진 보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좀 들었는데 CT 사진을 임상에 적용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의사가 굳이 사진을 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这个是前面的，后面的，前面那个色的都有了，是吧？对，你看，very nice，好多了，好多了。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중국에서 호흡기 내과 연수 받을 때입니다. 10년 전입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방병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방병원 호흡기과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장면인가요? 사진 보는 장면이죠. 중국은 사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방병원 내에 CT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나면 진료실에서는 컴퓨터로 촬영한 사진을 봅니다. 지금 보신 이분은 지금 다른 병원에서 CT 찍은 거를 이제 필름으로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CT 사진에 보이는 모습을 한약 처방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 사진을 봤는데 간유리 음영이 보인다. 이러면 한약 처방할 때 반영합니다. 간유리 음영이 보일 때 사용하는 한약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유리 음영이 뭔지는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진단받고 1년 후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폐기종을 좀 다스려 보고 싶다고 SRT 타고 오셨는데 제가 있는 이 서울에서 SRT 타고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서 오셨어요. 이분이 CT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폐기종이 아니라 램으로 보였습니다. 폐기종과 램은 둘 다 폐에 생기는 병인데 다른 병입니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원인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고민이 되냐면요. 지금 이분이 대학병원에서 폐기종이라고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인 한의원이란 말입니다. 대학병원에서 폐기종 진단받고 오셨는데 한의사가 사진 보니까 램으로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넘어가야죠. 램 이야기 하지 말고 폐기종이라고 하고 넘어가야 자연스럽게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폐기종이 아니고 램인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야기한 램이 아니라 폐기종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폐기종이 맞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한 일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램처럼 보인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병원에서는 폐기종이라고 진단받고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램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냥 내려가셨어요. SRT 타고 힘들게 서울에 오셨다가 제가 램이라고 하는 그 소견을 듣고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밤에 가족 회의가 열렸답니다. 내가 폐기종인 줄 알고 서울에 있는 순케 한의원을 갔는데 램이라고 하더라. 가족 회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서울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서울에 가서 A라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A라는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A 병원 가셔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쳤죠. 이분이 2021년도에 회사 검진에서 우연히 이상 소견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 6월 달에 대학병원에서 COPD emphysema, 여기 처음 보이는 빨간색 밑줄, 이게 emphysema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폐기종이란 뜻이에요. COPD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2년도에 다른 병원에서 그 외에 특별한 소견이 없다. 폐기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해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2022년도에 이 사진 가지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순케 한의원에서 CT 보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램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LAM, 램.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이 A 병원에 왜 왔냐? 세컨드 오피니언 및 CT상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내원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요. 입원해서 검사를 하셨어요. 여기 제일 위에 빨간색 네모 박스 보면요. 날짜가 9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2개월 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폐기종은 영어로 COPD, emphysema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결론이 뭐라고요? LAM, 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폐기종과 램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램은 희귀병입니다. 폐기종은 희귀병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그런데 이 폐기종과 램이 CT 사진으로 봤을 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 역시 병원은 서울에 가야 돼.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저도 CT 사진을 좀 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램이라는 병이 오늘 주제인 폐섬유증 범위에 속하는 병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폐섬유증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나 영상의과에서 CT 찍어 보시면 됩니다. 증상과 진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섬유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찾아봅니다. 병원에서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니 찾아보겠죠.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찾아보겠죠. 이 병을 진단받으면 거의 100%는 검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병이 흔한 병, 그러니까 흔히 주변에서 듣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에서 간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간질 발작할 때 간질이 아닙니다. 한자가 다릅니다. 간질 발작할 때 간질은 한자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밑에 제가 적어 드렸죠. 한자가 다릅니다. 그죠? 간질성 폐질환에서 간질은요, 간자가 사이 간자입니다. 간격할 때 그 간자예요. 질은 물질을 할 때의 질자예요. 그러니까 간질은 물질의 간격이란 뜻이죠. 어떤 물질? 헛박과리. 그러니까 헛박과리와 헛박과리 사이에 간격을 이루는 부위를 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헛파에서 산소와 이산탄소 교환이 일어나니까 산소와 이산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이 공간을, 벽을, 물질을 간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요, 이러한 간질의 문제가 생기는 병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은 폐가 굳어가는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섬유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말이나 폐섬유증이라는 말이나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간질성 폐질환이 조금 더 넓은 광의의 느낌이고 폐섬유증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위의 용어인데 지금은 그런 뭐 학술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SRT 타고 오신 분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레임이라고 했던 분 말이에요. 그 레임이라는 병도 간질성 폐질환에 들어갑니다. 간질성 폐질환과 폐섬유증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두 개가 다른 거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같은 뜻이다. 쉽게 말하면 폐가 굳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살펴봤고요. 폐섬유증은 폐가 굳어가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섬유증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인 미상. 원인 미상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이러면 특발성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합니다. 특발성이라는 것이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쉽게 말씀드리면 류마티스 같은 거예요. 류마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조해지는 병이 있어요. 눈이 건조해지고 입이 건조해지고 이런 병이 쇼그렌 증후군인데 쇼그렌 증후군도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 있어도 폐섬유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같은 것이 딱딱해지는 경피증, 전신경화증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병도 폐섬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약물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정맥약 중에 아미오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 부작용에 폐섬유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약 먹는다고 다 폐섬유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나쁜 거라고 봐야겠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아미오다론을 복용하면 8%는 간질성 폐질환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을 보면요. 참고로 오늘 영어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번역 다 해드립니다. 빨간 선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이 외국 논문의 제목인데요.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글이 A 시스테믹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논문을 보면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약물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논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빨간 밑줄 친 부분이 아미오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정맥약입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밑줄. 그런데 보시면 8% 정도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긴다고, 폐섬유증이 생긴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했습니다. 사실 약물에 대해서도요,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도 최소 1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 이 정도로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 원인이 유전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거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엄청 시끄럽게 했던 사건인데, 이게 왜 시끄러워졌냐면요.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를 유발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로나 감염도 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감기와 달리 코로나19는 폐섬유증을 유발했었죠. 만약에 코로나19가 폐섬유를 유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방역하고 마스크 쓰기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섬유증의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진행. 이건 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느리게 진행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연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진행 정지입니다. 치료 후에 더 이상 진행 소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말 그대로 섬유화된 부분이 다시 정상적인 폐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폐섬유증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치료가 힘든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폐섬유증 환자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폐섬유증은 CT를 통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폐섬유증이 CT로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보는 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CT는요, 속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폐죠. 폐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건 폐의 껍질이고 이건 폐의 속 아닙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속의 상태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속을 보여주는 게 CT 기계입니다. 어떤 식으로 속을 보여주냐면요. 잘라서 단면 형태로 속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형은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기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리면 단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번 이상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면 지금 이 모형처럼 이런 방향 또는 이런 방향으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체로는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이 단면을 주로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 CT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폐의 중간 위치에 해당합니다. 중간 위치의 단면이에요. 검은 덩어리 두 개, 이게 폐입니다.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린 검정색 덩어리 두 개, 이게 폐입니다. 사람이 폐가 두 개이거든요. 그리고 검정색 덩어리 두 개 주변에 있는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거 다 뼈, 근육, 지방 이런 것들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빨간색 원은 위치가 복부나 가슴이 되고요. 네모박스는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건 등짝이에요. 등. 그렇죠?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그리고 마른 목골은 양쪽에 있는 팔이 되겠죠. 그러니까 CT는 이런 단면을 100장 이상 보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는요, 일단 외국에서 발표한 자료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영어가 보여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번역 다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요, 빨간 선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을 표시한 건데요. 제목만 따로 떼서 설명드리면요. 제목만 적으면 이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간질성 폐질환이 생겼단 말이에요. 간질성 폐질환이 폐섬유증이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폐섬유증이 온 사람한테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서 좋아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논문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어떤 잡지에 실렸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폐섬유증의 원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코로나19가 있었죠. 코로나 감염이 폐섬유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폐섬유증이 온 사람을 치료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프레드니솔론은 간유리 및 미세하, 흉막하, 망상으로 인한 경화의 해결을 보여줍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프레드니솔론은요, 스테로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투여 후 간유리와 망상 음령이 호전되었다는 말인데요. 간유리와 망상 음령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폐섬유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빨간색 글자로 표시해드린 간유리와 망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요. 간유리 음령은 영어로 GGO라고 합니다. 간유리 음령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유리를 곱게 갈아서
뿌려놓은 것 같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GGO가 그런 뜻이에요. 유리를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희끗희끗하겠죠. 희게 보이겠죠. 섬유화가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간유리 음영이 반드시 폐섬유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폐에 출혈이 있어도 간유리 음영이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볼 때는 증상이랑 다른 부분을 조금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유리 음영은 폐에 섬유증이 있는 사람의 CT 사진에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망상 음영은요, 이 한자로 보는 게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 망자가 그물망자입니다. 기워놓은 그물처럼 보인다는 거죠. 흰 그물처럼. 이것도 폐가 섬유화가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살펴보면 프레드니솔론, 이 프레드니솔론이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투여 후 간유리와 망상 음영이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게 호전되었다. 쉽게 말하면 섬유화가 호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의 C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가 치료 전이고 C와 D가 치료 이후입니다. A와 C는 폐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본 모습이고 B와 D는 폐를 이렇게 잘라서 본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요. A와 B는 보시면 어떤가요? 흰 부분이 보이죠. A와 B는. 유리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이게 간유리 음영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폐섬유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건데요. C와 D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좋아졌네요. 이 논문의 사례를 보면요. 스테로이드 용량을 환자의 체중 곱하기 0.5mg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60kg 몸무게면 60 곱하기 0.5 해서 하루 평균 스테로이드를 30mg 복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6알을 복용하는 겁니다. 고용량이죠. 그리고 복용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로 폐섬유가 좋아진다면 하루 6알 되는 고용량으로 2개월 정도 해보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치료 이야기 시작하면서 폐섬유증 치료의 경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케이스는 여기 적혀 있는 치료 경과 중에서 회복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방금 보신 논문은요, 영국에서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인 아닙니까? 유럽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조금 이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서요.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 치료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을 제가 빨간 선으로 네모바서 쳤는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시머티닙으로 인해 생긴 폐섬유증을 스테로이드로 치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시머티닙으로 생긴 폐섬유증을 스테로이드로 치료했다는 건데 오시머티닙으로 생긴 폐섬유증에서 오시머티닙이 뭐냐면요. 말이 어렵네요. 오시머티닙이 뭐냐면요. 폐암 환자한테 사용하는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폐암 환자한테 항암제인 오시머티닙을 투여했는데 이 항암제 때문에 간질성 폐질환, 다시 말하면 폐섬유증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폐섬유증 원인 중에서 약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볼까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부정맥약, 아미오다론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항암제가 오시머티닙이라는 항암제가 폐섬유증을 유발한 경우입니다. 이 논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요. 이 환자한테 스테로이드를 투여합니다.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니까 섬유화가 좋아졌고 심지어 이후에는 오시머티닙과 스테로이드를 동시에 투여하기도 했는데 항암제로 인한 폐섬유가 재발되지 않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스테로이드 투여 전이고 오른쪽이 스테로이드 투여 이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이는데 오른쪽은 희끗한 부분이 검게 바뀌었죠. 희끗한 부분이 폐섬유화가 된 부분입니다. 제가 간유리 음영이라고 했었죠. 왼쪽 사진에서 보이는 희끗한 부분이 간유리 음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폐는 검게 보이면 좋은 거고 희게 보이면 안 좋은 거다. 폐가 굳으면 섬유화가 되면 CT 사진으로는 희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가 회복된다면 검게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제가 치료 이야기 시작하면서 폐섬유증의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보신 케이스도 여기 적혀 있는 치료 경과 중에서 회복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처음에는 영국에서 치료한 이야기 보여드렸고, 지금 방금 두 번째로 일본에서 치료한 이야기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치료한 사례였죠.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치료한 사례는요, 고용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효과는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보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은요, 한약 처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어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번역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제가 CT 사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국 호흡기 센터에서 공부를 좀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처럼 카톡 같은 걸 하는데 카톡이라고 하지 않고 웨이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은 카톡을 사용한다면 중국인은 웨이신을 사용한다 이건데요. 이 웨이신으로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초대장인데요. 학회입니다. 여기서 폐섬유증 관련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오늘 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어 보여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다시 말하면 폐섬유증을 한약으로 치료한 830 케이스의 발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이 폐섬유증이라는 병의 특징을 개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번역해 드리면 종류가 200가지 정도 되고 반복적으로 악화되거나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가 제한적이고, 제한적이란 말은 약 처방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기침이나 호흡곤란 같은 이러한 증상은 치료가 잘 안 되고,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폐섬유증을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요, 폐섬유증을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맨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글자 보이시나요? UIP, NSIP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간질성 폐질환, 그러니까 폐섬유증의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UIP, NSIP, RB 뭐 이런 것들 다 간질성 폐질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보시다 보면 LIP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LIP라고. 이거 오늘 본 기억 있으십니까? 본 기억 있으시다면 눈썰미가 되게 좋은 분인데요. 오늘 제가 SRT 타고 폐기종인 줄 알고 오신 분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의 최종 검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LIP 보이시죠? 맨 밑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폐기종이 아니라 간질성 폐질환이었던 거죠. 램도 간질성 폐질환이고 LIP도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당시 발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폐섬유증을 비롯한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한의학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전형적인 사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간질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 방식을 살펴보고 치료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야 한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병원 이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류마티스과,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도 같이 이제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중국은 양안방이 좀 더 개방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양안방 협진병원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제로 협력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실제로 협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학회 세미나에 제가 가서 참석해 보면요. 중의와 서의가 같이 와서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공부합니다. 중의는 한국으로 치면 한의과고 서의는 한국으로 치면 의과입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한의사와 의사가 같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운 모습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시는 이 당시 발표된 내용들을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치료 케이스로 발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에 61세 여성이 왔다고 합니다. 기침을 하고 움직이면 숨이 차는 증상이 1년 되었는데,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이 환자가 내원할 때가 2014년도고 1년 전 2013년도부터 증상이 시작된 건데, 북경에 있는 유니온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 언급된 이 북경에 있는 유니온 병원은요, 북경에서 제일 큰 양방병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 서울에 있는 A병원이나 S병원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폐섬유증의 원인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인을 살펴봤었죠. 아까 전에 이렇게 살펴봤죠. 그런데 여기서요, 다른 원인들과 다르게 혈액 검사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로 제가 표시해 드렸죠. 자가 면역 질환은요,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경화증 이런 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런 병들은 혈액 검사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 이런 게 확인되면 이 사람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폐섬유증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폐섬유증이 보이는 환자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61세 여성이 기침하고 움직이면 숨이 차는 증상이 1년 되었는데 북경에 있는 유니온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폐섬유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건데, 이 여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고 나서는 다른 병원을 또 가요. 다른 병원 가서 또 검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지금 보니까 홍콩에 있는 퀸메리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병원에 가서는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NSIP라고 진단을 받았네요. NSIP는요, 비특이성 간질성 폐질환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폐섬유증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폐섬유증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글자 하나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표시했는데 보이시나요? 이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한국식으로 한자 읽듯이 발음하면 폭열음 이렇게 읽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빠우리인 이렇게 이제 발음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숨소리를 청진기로 들었을 때 청진 소리를 적은 거예요. 이 환자의 청진 소리가 이제 이렇게 들린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겨울에 내리는 눈을 손으로 움켜쥐고 비비면 뿌덕뿌덕 뿌덕 소리가 나잖아요. 이 딱 그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한국에서는 악설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설자가 눈설자예요. 영어로는 크래클 사운드라고 합니다. 폐섬유증 환자의 특징적인 청진 소리가 바로 이 악설음입니다. 환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숨소리 끝에서 이 소리가 들려요. 이걸 미세 흡기말 악설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환자한테서 이러한 특징적인 청진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자, 이건 한의학적인 진단 과정과 한약 처방 계획을 설명한 건데요. 오늘 이런 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한약을 투여했답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림 3개가 치료 전이고, 그러니까 2014년이고, 밑에 보이는 그림 3개가 치료 이후, 그러니까 2018년입니다. 위에 사진 3개랑 밑에 사진 3개를 비교해 보면 흰 부분이 검게 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흰 부분은 섬유화를 뜻하고, 검게 되었다는 것은 섬유화가 된 부분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중에서요, 하나만 확대해서 보면요,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흰 부분이 섬유화가 된 건데 검게 변화가 되었네요. 검게 되었다는 것은요, 폐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번역해 드릴게요. 59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기침 가래가 5년 이상 되었는데 5개월 전부터는 숨차고 호흡곤란이 생겼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폐섬유증이라고 나왔습니다. 폐섬유증의 원인이 자가 면역 질환이면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투여했는데 안타깝게도 호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빨간색 글이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약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이 검은 글씨는 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건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침이 나고 흰 가래가 나오고 숨이 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환자의 증상들 중에서 기침, 흰 가래, 숨참 이 증상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폐섬유증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침, 그리고 흰 가래 나오고 그리고 숨이 찬다. 이 세 가지는 폐섬유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숨 차는 거는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계단 1층만 올라도 숨이 찬다고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이분은 한약 치료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번에는 사진 말고 다른 검사 결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폐섬유증인 환자들이 PET-CT 사진 이외에 다른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검사들 중에서 CT가 주된 검사이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검사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환자의 이야기는 CT 사진 말고 다른 검사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6분 보행 검사입니다. 6분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죠.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6분 보행 검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환자는 2017년도에는 323m였는데 1년 후에는 416m로 거리가 증가했네요. 자, 그리고 이건 이 환자의 KL6 수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KL6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KL6는 IPF 진단의 확실성을 향상시키고 질병 중증도 및 예후 평가를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비침습적 바이오마커이다. 말이 어려운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IPF가 뭐냐면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KL6는 폐섬유증을 진단하고 또 예후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KL6는 폐섬유증을 진단하고 또 예후를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검사이다. 여기서 맨 아래줄에 비침습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체에 별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검사라는 것이죠.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거니까. 반대로 예를 들어 조직 검사. 조직 검사는 침습적인 검사가 됩니다. 이 바늘로 환부인 폐를 찔러야 되니까요. KL6는요, 혈액 검사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만 하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한 검사인 거죠. 그런데 폐섬유증 환자에서는 이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500 아래를 정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치가요, 1000 이상이면요, 예후가 불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요, 참고로 KL6 같은 수치를 바이오마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마커 관련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자료를 잠시 소개해 드리는데요. 밑에 제가 번역해 드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 보시면요, 1000 이상이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KL6가 1000 이상이면 생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의미가 있는 검사인 거죠. KL6 관련해서는 이런 글도 있으니까 이제 참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KL6가 높다고 무조건 이게 폐섬유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연구 자료를 보면요. 폐섬유증은 없고 기관지염만 있어도 KL6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섬유증이 있는 사람이 이 수치가 높다면 눈여겨봐야죠. 폐섬유증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것이니까요. KL6가 어떤 건지 설명드린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자, 다시 이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KL6의 수치 변화입니다. KL6는요, 핵심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500보다 낮으면 정상이다. 1000 이상이면 폐섬유증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환자의 수치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1937이었는데 한약 치료하고 나서는 나중에 644까지 내려가고 있네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2018년도에 중국 학교에서 있었던 발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58세 여성의 이야기예요. 2017년도 8월에 내원했는데 기침, 가래가 있고 관절도 좀 안 좋다는군요. 내원하기 2개월 전에 이유 없이 기침, 가래가 나타났는데 이 이후에 CT 찍고 간질성 폐질환, 그러니까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처방 받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드린 글자가 항생제 이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리스로마이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해 드린 글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뮤테란으로 많이 알려진 약이죠. 가래를 이제 물키는 약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약들을 투여했는데 호전이 없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글자들은 이 환자의 각종 증상들이고요. 어쨌든 이 환자가 호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이후에는 한약 치료를 시도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6분 보행 검사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6분 보행 검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 환자가 처음에는 480m 걸었는데 이후에는 528m 걷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검사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검사는 뭐냐면 폐기능 검사입니다. 폐기능 검사는 폐섬유증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천식이나 기관지확장증, 폐기종 이런 병이 있는 사람도 많이 하는 검사인데요. 입으로 후 하고 이렇게 크게 부는 검사입니다. 폐활량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검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분 보시면 제일 처음 보이는 영어가 FEV1이죠.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FEV1이 2017년 10월 9일에는 59.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로 표시한 거 찾으셨나요? 그런데 2018년 7월 2일에는 66으로 상승했어요. 이 폐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인데 FEV1이 뭐냐면요. 후 하고 강하게 불 때 처음 1초 동안 얼마나 강하게 불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예요. 이게 정상인은 80이 넘거든요. 80이 넘어요. 근데 이 환자가 지금 2017년 10월에 59.7이라는 거는 상당히 낮은 거죠. 많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폐기능 검사 결과 중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이 영어가 DLCO 아닙니까? 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 드리는데 이 환자가 지금 DLCO가 2017년 10월 9일에는 63.6이었죠. 파란색 밑줄로 제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일에는 73.3으로 상승했죠. 좋아졌다는 뜻인데요. DLCO는요, 폐섬유증이 있는 사람한테서 특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폐기능 검사를 이제 제가 보고 빈혈이 있거나 임신한 여성이 아닌데 DLCO만 감소했으면요, 저는 다른 병보다 폐섬유증을 먼저 의심합니다. 폐섬유증이 있는 경우 다른 폐기능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DLCO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환자의 사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희끄무리한 게 검게 변한 게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사진 3개 중에서 두 번째 사진은요,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변화가 보이네요.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을 보실 때요, 폐가 굳으면 희게, 희끄무리하게 보인다. 폐가 회복되면 검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한의학에 폐섬유증이라는 말이 있나? 폐섬유증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황제내경은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부 시간에 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페이지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구닥다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폐섬유증 강의 준비하면서 졸업하고 처음 이 책을 폈어요. 바로 이 문장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소문비론이라는 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폐비자, 법만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폐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죠.
폐비를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폐는 우리가 아는 호흡기, 장기, 폐를 뜻하고요. 비는 무슨 뜻이냐면요.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비할 때, 마비할 때 그 비자가 사용하는 비자가 바로 이겁니다. 마비가 뭡니까? 뻣뻣하게, 단단하게 굳는 거를 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비는 폐가 마비된다. 다시 말하면 폐가 단단하게 굳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게 폐섬유증입니다. 폐섬유증을 표현할 때 폐가 굳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폐가 굳는 병이 폐섬유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폐렴입니까? 천식입니까? 없습니다. 폐비는 폐섬유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황제의 내갱이라는 책을 구닥다리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끝이에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한다든지 어떻게 처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든지 뭐 효과가 없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닥다리인데요. 그래도 폐섬유증이라는 병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미를 두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기록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요, 이것보다 더 오래된, 더 오래전인 3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폐에서 폐섬유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폐에서 폐섬유증을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밑에 번역해드렸죠. 맨체스터 미라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요. 고대 이집트의 미라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미라의 몸을 연구한 거예요. 이게 1970년대에 연구한 거예요. 3800년 전 미라의 폐에서 폐섬유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3800년 전에도 폐섬유증 환자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폐섬유증에 대한 기록이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섬유증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병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계속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동안 영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치료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숨케어 한의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8년 전 일인데요. 50대 남성분이 폐섬유증이라고 오셨어요. 이분은 병원에서 CT 사진 찍고 폐섬유증과 함께 쇼그렌 증후군도 진단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었죠. 이렇게 폐섬유증의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자가면역 질환, 예를 들면 이분처럼 쇼그렌 증후군이 폐섬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쇼그렌 증후군, 경화증 이런 병들이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분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쇼그렌 증후군인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면요, 눈이나 입이 건조해지고 관절염이 오거나 이분처럼 폐섬유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분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이 찹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차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움직이지 않아도 대화할 때도 숨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래가 흰색인데 뱉어도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폐섬유증인 분은요, 가래가 나온다면 노란색 가래보다는 흰색 가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의 처방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리게 찍혔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 위에 네모 박스 보이시나요? 파란색 네모 박스, 호흡기 내과라고 되어 있죠. 호흡기 내과에서 처방받은 건데 날짜는 2016년이라고 빨간색으로 이제 밑줄 제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 박스는 병명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M35는 쇼그렌 증후군을 말하는 거고 그 밑에 J8418 돼 있죠. J84는 폐섬유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처방받은 약을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했는데 소론도입니다. 소론도는 스테로이드입니다. 폐섬유증의 원인이 자가면역 질환인 경우는 호흡기 내과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니까 자가면역 질환을 다루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추가로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 네모 박스로 이제 류마티스 내과 보이시죠? 약 이름은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요. 살라겐정은 눈이나 입이 건조하는 데 사용하는 약이고 옥시크로린정은 류마티스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뮤코스타는 위장약입니다. 이분은요, 보셨듯이 소론도, 살라겐, 옥시크로린, 뮤코스타 이렇게 처방받으시고
또 방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추후에는 면역 억제제인 이무테라도 처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저한테서 한약도 같이 드셨어요. 양약이랑 한약을 시간 간격 두고 같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드셨냐면요, 1년 넘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CT 사진을 찍었는데요, 호전이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CT 사진은 아까 외국 사례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CT는 폐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폐가 섬유화가 되면 희끗희끗하게 보이고, 이걸 GGO, 한국말로는 간유리 음영이라고 한다고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섬유화가 회복되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검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폐는 섬유화가 되면 희게 보이고 회복이 되면 검게 보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회복이 되었네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단면들을 쭉쭉쭉 보겠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좋아졌네요. 그쵸? 다음. 네, 여기도 좋아졌네요. 다음. 어떻습니까? 흰 부분이 점차 검게 보이고 있죠? 다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희끗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치료 전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요, 폐 하단, 맨 하단, 그러니까 아래쪽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방금 보신 이분이 1년 넘게 약을 이렇게 드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졌네요. 근데 좋아진 게 위에 적혀 있는 양약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한약 때문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약과 한약을 같이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을 치료할 때 꼭 양약으로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꼭 한약으로만 해야 합니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강의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방금과 같은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약만 드신 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처음에 폐섬유증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원인을 보시면 맨 아래에 코로나19가 있죠. 코로나 감염으로 폐섬유증이 유발된 분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1월 달에 저한테 오셨는데요. 이분은 코로나 확진 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을 했고요. 격리 해제 이후 CT 사진 찍고 폐섬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사진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진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분 사진도 시간 관계상 4장만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단면은요. 이렇고요. 그 다음은 이렇고요.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폐섬유증인 부분을 표시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희끄무리하게 보이죠? 그 다음은 네,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은 네, 이렇게 희게 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네, 이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한약 치료 후에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네, 이렇게 변화가 되었네요. 그 다음은 많이 좋아졌네요. 그쵸? 그 다음은 네, 이 부분도 많이 좋아졌네요. 참고로 이분은요, 한약만 드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2016년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일인데요. 84세 여성분이 아드님과 오셨어요. 저한테 오기 3개월 전에 감기가 있었는데 감기 이후에 기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름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기침이 지속되어서 폐렴기가 있나 싶어서 사진 찍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폐섬유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습니다. 증상은 기침과 숨참입니다. 이 당시에 보호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폐가 한번 섬유화가 되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처방을 원하셨어요.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치료 목표는 CT상 진행이 더 안 되도록 하는 것이고 증상은 소실시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내원하셨을 때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제일 위에 빨간색 밑줄에 84세라는 나이가 보이죠? F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2016년 5월 10일이라고 사진 찍은 날짜를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폐섬유증 환자의 사진을 봤으니까 이분 사진을 보시면 뭔가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폐가 섬유화가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폐는 희게 보이면 좋지 않다. 희게 보이면 좋지 않다. 검게 보여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T가 폐를 이런 식으로 100번 이상, 100번 이상의 단면을 이렇게 돌려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위치가 폐 하단에 해당됩니다. 하단. 폐 하단, 밑둥. 응? 이분이 폐 하단에, 그러니까 폐 아래쪽에 섬유화가 보였습니다. 다른 단면을 쭉쭉 이렇게 두 개만 더 보여드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이 보였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요. 이분이 1년 동안 저한테서 치료하시고 나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폐가 검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희게 보이면 폐가 섬유화된 것이고요. 검게 되면 폐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단면의 모습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여기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폐가 검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게 보이면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부분은 폐가 섬유화가 된 것이고요. 검게 되면 폐가 회복된 것입니다. 다른 단면의 모습은 어떤지 또 보겠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여기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폐가 검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희게 보이는 부분은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부분은 폐가 섬유화된 것이고요. 검게 되면 폐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84세인데 어떻게 폐가 좋아지냐고. 이분의 사진 찍은 병원의 판독 결과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번역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빨간색 동그라미로 F 보이시죠? F가 여성이란 뜻이고 85는 이분의 나이입니다. 이제 85세입니다. 저한테 내원했을 때가 84세이고 1년 후에 CT 찍었으니까 85세인 거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밑줄 친 내용인데요. 2016년 5월 10일 CT 사진과 비교해 보니 그 밑에 줄 보면요. 빨간색 decreased라고 되어 있네요. 이 decreased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으로 검색해 보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 10일 사진과 비교해 보니 decreased 되었다는 거죠. 줄었다는 거죠. 뭐가? fibrotic change가 섬유화가 줄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both lower lung 양쪽 폐 하단에, 그러니까 양쪽 폐 하단에 보이던 섬유화 병변이 감소했다는 거죠. 마일들리하게 약간. 그런데 약간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눈으로도 좋아진 게 보일 정도는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치료 목표는 CT상 진행이 더 안 되도록 하는 것이고 증상은 소실시키는 것입니다. 치료 목표는 최선을 다해 볼 테니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그런데 결과는 그 이상이 나왔네요. 이분은 2년 정도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 종료했습니다. 2년 동안 치료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의 치료는 본인이 거절하셨는데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남편이 입원 중이라서 우울해서 폐섬유증 치료할 마음이 안 나고 나이도 많은데 더 살아서 뭐하냐고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한약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인데요. 2021년도에 이분의 아드님 소개로 환자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살아 계신다면 31년생이니까 2021년이면 한국 나이로 91세 아닙니까? 91세. 그때 전해드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관절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 이야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오신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증상이 시작된 게 이분 표현으로는 감기로 시작되었다고 하는군요.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받고 피르페니돈, 그러니까 피레스파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데 복용한 지 보름 만에 한약 처방을 원한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의 상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용어로 IPF라고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IPF라고 이제 이런 글자 보이시나요? IPF가 무슨 뜻이냐면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 앞부분에서 폐섬유증의 원인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인 미상이 있습니다. 이게 특발성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인 미상과 특발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특발성이라는 것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특발성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인데 고혈압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섬유증인데 왜 폐섬유증이 왔는지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IPF,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증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폐섬유증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폐섬유증 중에서요, 특발성 폐섬유증이 제일 안 좋습니다. 뭐 폐섬유증은 다 안 좋으니까요, 뭐 비교를 한다는 게 좀 그런데, 그래도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 폐섬유증 중에서 제일 예후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 친 글자 EMPHYSEMA, 영어 단어 보이시죠? emphysema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색 네모 박스입니다. 이건 폐기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CT 사진을 보니까 폐섬유증도 보이고 폐기종도 보인다 이 말이죠. 폐기종은요, 폐섬유증과 또 다른 병입니다. 전혀 다른 병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폐에 병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IPF,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증, 그리고 emphysema, 그러니까 폐기종, 이렇게 두 개의 폐병이 있다는 건데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CPF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번역해드리면요, 이분처럼 폐섬유증과 폐기종이라는 병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CPF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PFE는요, 예후가 더 안 좋습니다. CPFE가 있으면 40%는 폐암이 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논문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CPFE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이런 논문에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분처럼 폐섬유증 중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일 때 사용하는 약이 뭐냐면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약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용어로 P로 시작하는 글자 피레스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 한 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약 이름인데 조터나라고 흡입제입니다. 폐기종 환자한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약이 하나 더 있는데 파란색 밑줄 보이시죠? 뮤테란입니다. 뮤테란은 가래 삭히는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가래를 삭히는 게 아니라 가래를 물키는 약이죠. 왜 가래를 물키냐면요, 가래가 묽어지면 가래 뱉기가 좀 쉬워지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분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폐기종을 진단받았고, 약은 피레스파와 흡입제인 조터나 그리고 가래 물키는 약인 뮤테란 처방받은 상태입니다. 이분의 C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CT는 폐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단면을 100장 이상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단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이분도 네커트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일단은 연속해서 다른 단면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단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보이네요. 처음 사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폐섬유증이나 폐기종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흰 부분 보이시죠? 희끄무리한 부분 보이시죠? 이게 폐가 섬유화가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빨간 네모 박스 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진한 검정색으로 마치 얼룩진 것처럼 아주 진한 검정색으로 된 거 보이시나요? 이걸 폐기종이라고 부릅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빨간색 네모 박스 보시면 아주 진한 검정색으로 얼룩처럼 된 거 보이시죠? 이게 폐기종입니다. 폐기종은요, 따로 시간을 내서 장시간 강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기종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게 폐기종이라는 병이구나, 이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폐 하단입니다. 하단의 단면 중 하나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폐섬유증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점점 밑부분의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부분, 그러니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이 폐섬유증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표시 안 해도 아시겠죠? 여기는 폐 가장 맨 하단인데 여기는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부 이게 섬유화가 되었네요. 참고로요, 특발성 폐섬유증은요, CT 사진을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섬유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밑부분으로 갈수록 섬유화가 심하고 위로 갈수록 섬유화가 조금 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발성 폐섬유증은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 상행하면서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분도 사진을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섬유화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심해지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분 사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지 보름 만에 저한테 오셨어요. 처방받은 지 보름 만에 왜 저한테 오셨냐면요. 처방받은 약을 먹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피부 때문에요. 몸 전체가 붉고 가렵다고 하시는데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약이 피레스파이고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을 때 처방받는 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약의 복용을 좀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피부 불편함이 있습니다. 피레스파 처방받을 때 햇빛 쐬지 말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햇빛을 쐬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한약 처방해 드리면서 피레스파 기왕 처방 받으셨는데 좀 피부 불편해도 참고 같이 좀 드셔보시라고 했는데요. 이분은 한약만 드셨습니다.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한약 복용 후에 사진을 보니까 변화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 보세요. 왼쪽은 치료 전인 2016년 2월입니다. 오른쪽은 한약 치료 1년 후인 2017년 3월입니다. 나이는 61세에서 62세로 올라갔네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봅시다. 변화가 있습니까?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섬유화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폐기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상단에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 보이시죠? 2016년 2월입니다. 오른쪽은 한약치료 1년 후인 2017년 3월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빨간 원으로 표시한 희게 보이던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날짜 봅시다. 왼쪽은 치료 전 2016년 2월입니다.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 보이시죠? 오른쪽은 치료 1년 후인 2017년 3월입니다. 나이는 61세에서 62세로 올라갔네요. 이번에는 사진을 한번 봅시다. 변화가 있습니까?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처음에 사진 단면 4장을 보여드렸는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마지막 단면, 그러니까 폐의 제일 하단에 위치한 단면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은 치료 전인 2016년 2월입니다.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 보이시죠? 오른쪽은 한약 치료 1년 후인 2017년 3월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러네요. 폐섬유증이 좋아졌네요. 폐섬유증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2016년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분이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죠? 현재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한약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증상이 기침, 숨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런 증상들도 소실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폐섬유증 환자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폐섬유증의 치료 경과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 처음 부분에서 제가 폐섬유증 환자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 확신한다면 그건 자연치유되는 병입니다.
허리 협착증 수술 받았을 때 전부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과 시술 받아도 전부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임플란트 했다고 다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치료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요, 폐섬유증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장담하는 곳은요, 피하세요. 예를 들어 6개월 먹으면 내가 확실히 고쳐주겠다. 그런 곳은 피하세요. 그리고요, 폐 사진을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폐섬유증이 심해지면,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이 엄청 심해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폐를 허니커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폐 사진은 좋아진 케이스가 없습니다. 좋아진 케이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조금이라도 진행을 늦추게 하는 게 치료 목표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2024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폐섬유증의 치료 경과가 이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진을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약 복용하고 나서 진행이 멈추었어요. 좋아지지는 않았고 단지 진행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약 치료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약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치료가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닌데요. 진행되는 게 멈추었으니까요. 그런데 환자 본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아니면 치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닌테다닙, 오페브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 원래 항암제로 개발하려던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치료 후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암의 진행이 멈추었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치료 아닌가요? 물론 암의 크기가 줄거나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진행되던 암이 멈추고 있는 것도 치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진행되던 폐섬유증이 진행을 멈추고 있는 것도 치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2022년도 일입니다. 2년 전 일인데요. 60대 남성분이 폐섬유증이라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CT만 찍은 게 아니고요. 조직검사도 했어요. 이게 조직검사 결과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나요? 영어로 IPF라고 되어 있는데 IPF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특발성은 원인을 모를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했는데요. 이분이 이 특발성 폐섬유증인 거죠.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십니다. 계단 1층만 올라도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한약 치료 이후 지난 2년 동안 이분은 사진 변화가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사진입니다. 오늘 사진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폐섬유증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2년이 흐른 현재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전 사진과 옆에 나란히 놓고 한번 다시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이 내원 당시인 2022년도이고 오른쪽이 2024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나빠진 부분도 없습니다.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사진입니다. 폐섬유증이 있는 부분은 희게 보이는 부분인 거죠. 2년이 흐른 현재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2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고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내원 당시인 2022년이고 오른쪽이 2024년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나빠진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다른 검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분이 2022년도에 저한테 내원할 무렵에 하신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KL6 수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673.6이라고 돼 있죠. 오늘 제가 KL6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KL6는요, 오늘 제가 이렇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혈액 검사를 확인하는 건데 폐섬유증 환자에서는 이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500 아래를 정상으로 보는데 만약 이 수치가 1000 이상이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이분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2022년도에 저한테 내원할 무렵 혈액검사 결과를 보면 KL6 수치가 있는데 1673입니다. 1000 이상이면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는데 1673이에요.
그리고 2년이 흐른 뒤인 2024년도 검사 결과를 보면 KL6가 993으로 내려갔네요. 10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긍정적인 결과 아닌가요? 별로인가요? 그리고 2024년도 폐기능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FBC가 105고 FEV1이 111입니다. 폐기능이 정상입니다. 참고로 이분도 2년 동안 한약만 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행 속도가 느리게, 다시 말하면 지연되는 것도 치료 의미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학문의 추세는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융합입니다. 융합이 뭡니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은 물리학 교수가 되려면요, 생물학도 공부해야 한답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은 별개 아닌가요? 물리학과 생물학은 전혀 별개이고 상관없는 분야인 같은데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생물학도 공부한다는 겁니다. 융합이 되니까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동서의학은요, 대립의 관점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점입니다. 대체의 관점도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점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같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협력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일인데요. 호흡기내과 세미나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중의와 서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의는 한의과, 서의는 의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호흡기 통합의학 세미나 뭐 이렇게 불러야겠죠. 세미나에 가보니까 한의사랑 의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왜 걱정을 했냐고요? 혹시 좀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더 놀랐어요. 각자가 진료한 거를 발표하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 내용이 발표자를 지적한다기보다는 공격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려고 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근데 다만 이런 내용이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폐 섬유증에는 한약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한약은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한약 먹으면 어디가 더 안 좋다고 하던데요. 피레스파 오페브 먹고 있는데 한약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환자들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폐섬유증인 분이 과거에 이렇게 약을 먹었었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건데요. 이 처방전이죠. 대학교 처방전.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처음에 M350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했었죠. 자가면역질환이 폐섬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자가면역질환 중에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폐섬유증이 생겼다는 거고 그 밑에 F321은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처방받으신 약을 보면요. 몇 가지가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 시네츄라 시럽이라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이 약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네이버에 시네츄라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성분을 보시면 황련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황련을 다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노란색 사진이 실제 황련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 황련 식물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황련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한의학 대사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련은요. 한약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시네츄라의 또 다른 성분 보시면요. 아이비엽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아이비가 뭘까요? 네이버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보신 식물입니다. 담쟁이 덩굴입니다. 담쟁이 덩굴. 이 건물 벽에 담쟁이 식물 있죠? 이게 아이비입니다. 엽은 잎사귀 엽자입니다. 낙엽할 때 그 사용한 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엽은 담쟁이 덩굴 잎사귀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아이비엽은 한약재명으로 상청등이라고 부릅니다. 상청등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아이비라고 부른다고 뭐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내추라는 황령과 아이비엽 2개 넣고 소주 넣고 달인 겁니다. 그러면 시내추라는 소론도 같은 스테로이드입니까? 피레스파입니까? 오페브입니까? 아닙니다. 한약입니다. 그럼 지금 이분이 쇼그렌 증후군 때문에 생긴 폐섬유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셨는데 처방을 보시면 이뮤란정은 면역 억제제고요. 제일 처음 보이는 거. 그 밑에 칼비드 추어불정은 칼슘 영양제이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시네추라 그리고 소론도는 스테로이드죠. 오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쇼그렌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생긴 폐섬유증에는 스테로이드 처방한다고. 그리고 두류옥정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양약이랑 한약인 시네추라를 같이 처방받고 계시네요. 같이 드시고 계시는군요. 자, 이건요 또 다른 분의 처방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병분류기구가 J841이라고 되어 있죠. J841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었죠.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특발성 폐섬유증인데 처방을 어떻게 받으셨냐면요. 피레스파와 시네추라입니다. 양약과 한약을 같이 처방받으셨습니다. 이 둘을 시간 간격 두고 먹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복용합니다. 이 병원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병원입니다. 대학병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아무 이유 없이 환자한테 처방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한의사 기분 좋게 하려고 시네추라까지 같이 처방된 건가요? 환자한테 도움될 거라는 판단에서 처방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학병원 처방전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인데요. J841은 폐섬유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분 처방받으신 약을 보면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거 한번 보세요. 피레스파, 그리고 그 밑에 시네추라. 여기도 지금 한약이 같이 처방되어 있군요. 같이 드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요, 또 다른 병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J849라고 되어 있죠. J849는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방받으신 거 보면요, 시잘정, 이거 알러지 약입니다. 엘도스 갑셀, 이거는 가래 물키는 약. 그리고 시네추라, 그리고 모티리톤. 모티리톤은 소화제인데요. 이 약도 영어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모티리톤은요, 검색해 보시면 모티리톤은 성분이 2개입니다. 현오색이랑 견우자입니다. 현오색, 견우자 둘 다 한약재입니다. 그리고 에탄올 소주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시네추탕이나 모티리탕 뭐 이렇게 해야 뒤에 탕자를 붙여야 사람들이 한약인지 알 텐데요. 간질성 폐질환 환자인데 한약 처방인 시네추라 받으셨고 소화제도 한약으로 된 거를 처방받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 환자한테, 폐섬유증 환자한테 한약 처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거 보고도 안 된다고 하면 답할 게 없어서 못 적은 게 아니라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변 달아보세요. 이럴 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수능 언어 영역보다 쉬운 문제 같습니다. 의학 분야에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한약도 시대에 따라서 처방이 발전하고 있나? 500년 전 처방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약도 시대에 따라서 처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간유리 음령이 보이면 처방에 반영한다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5년 전 처방과 요즘 처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도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요, 한약은 보약,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약 중에 치료약도 있습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시네추라. 이거 보약으로 대학병원에서 폐섬유증 환자한테 처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에 도움될까 해서 처방한 거죠. 자,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상, 진단, 집에서 찾아봅니다. 의미, 원인, 치료,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식품, 그러니까 먹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폐섬유증에는 음식이나 건강식품은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냐는 분이 계실 수 있으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간질성 폐질환 환자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할수록 폐가 더 잘 나빠지더라.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생존 기간이 단축되더라. 이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뭐 비타민 D 복용한다고 폐섬유증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도 뭐 어떤 걸 먹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 먹는 것도 이야기하자면 꽤 긴 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셔야 하는 게 이게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오늘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런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 제목을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해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게 이 제목만 다시 적은 건데 그 밑에 제가 번역해 드렸습니다. 블레오마이신이 뭐냐면요. 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폐섬유증이에요. 그래서 폐섬유증 관련한 연구를 할 때 실험쥐에 블레오마이신으로 폐섬유증을 유발시킵니다. 쥐한테는 미안한데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PICA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피세아타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먹는 포도 있죠. 그 포도에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폐섬유증을 유발한 쥐에 포도를 먹여보니까 어떻더라 이거 연구한 건데 도움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참고로 실험 쥐를 대상으로 투여한 거는요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먹어보고 좋아졌다는 자료가 아니니까요. 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음식입니다. 포도 먹으면 폐섬유증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뭘 먹느냐 보다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폐섬유증 진단받았는데도 담배 못 끊는 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국 논문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박스 친 거 보이시죠? 이게 제목인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담배와 간질성 폐질환. 담배와 폐섬유증입니다. 이 논문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를 밑에 제가 번역해 드렸습니다. 흡연자는 뭐라고요? 비흡연자보다 IPF가 발생할 확률이 60%더 높다. IPF가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60%더 높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담배 피신다면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다른 논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 논문입니다. 일본 논문인데요.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이 이 논문의 제목입니다. 간질성 폐질환과 기흉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보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흉의 발병은 불량한 예후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에 섬유증이 있는 사람이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기흉이 뭐냐면 폐에 있는 공기가 새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한테 기흉이 오면요 삽관을 해서 공기를 빼내거나 정 안 되면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폐에 섬유증이 있는 사람은 기흉이 오게 되면 이런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흉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역시 금연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상생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 연구 자료 하나 살펴볼게요.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부분이 논문 제목인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과에 대한 대기오염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AE의 발병은 지난 6주 동안 증가된 오존 수준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AE가 뭐냐면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를 말합니다. 폐섬유증이 갑자기 심하게 악화되는 겁니다.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망률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오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폐섬유증이 있는 분은 오존을 조심해야 한다 이건데요. 오존은요, 공기 중에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오존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폐섬유증이 있는 분은 기온이 높은 시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가 되겠죠. 불필요하게 외출하지 마시고 되도록 실내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죠. 지금 일상생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외국 유럽 논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목을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드렸는데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제가 번역해 드렸죠. GERD는 IPF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며, 여기서 GERD가 뭐냐면요,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GERD라고 하죠. 그리고 IPF는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며, 일반 인구나 다른 만성 폐질환 환자에 비해서 더 자주 발생하며 유병률은 70에서 90%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거울드는 역류성 식도염이고 IPF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에 대한 위험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아까 제가 오존 조심해야 한다고 이제 설명드리면서 AE가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를 말하는 거고 AE가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역류성 식도염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론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낮은 수준의 증거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논쟁 중이다 이 말이죠. 근데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폐섬유증이 있는 분은 역류성 식도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추가 강의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